네, 안녕하십니까. 의학채널 비욘디 명순건 교수의 의학수다 12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동안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내일이 6월 30일이고 모레가 7월이 되는데, 자, 또 7월 말부터 장마가 온다는, 또 장마가 시작된다는 소식도 있네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잘 아시는 대로 7월 1일 내일 모레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바뀌죠. 그래서 뭐 2주 동안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금 4인까지 모임인데 6인까지 모임을 늘리고 2주 후부터는 이제 8인까지 모일 수 있게 이렇게 바뀔 예정에 있다고 하는데, 네, 문제는 근데 아시겠지만은 지금 어제부터 지난 일주일 동안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600명대를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간까지만 하더라도 700명이 넘어가서 내일은 뭐 800명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또 우려가 좀 있습니다. 뭐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중에 델타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 델타 변이가 유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델타 변이는 뭐 유전자형이 좀 기존과는 다른 건데, 좀 더 확산 속도가 빠르고 많이 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조금 다행으로 생각되는 거는 우리 기존 화이자나 혹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 기존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이 델타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거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19 예방에 있어서 화이자 같은 경우에 약 80~90%까지도 약 90%까지 효과가 있는 거로 나오고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60%. 그러니까 뭐 기존 코로나19 오리지널 변이 혹은 알파 변이 뭐 좀 그런 거랑 아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최근에 영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입원하는 걸 막는 데 있어서도 90%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화이자와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둘 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지금 최근 한 며칠 동안에 20, 30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60대 이상은 지금 계속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 수도 적어지고 사망률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20, 30대는 맞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우려가 조금 되긴 합니다. 정부에서도 좀 더 백신 접종 계획을 좀 더 많이 앞당겨서 젊은 층에까지 빨리 백신이 접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주제가 잘못 알려진 건강상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 내용을 했었죠. 눈꺼풀이 파르르하게 떨리는 눈꺼풀 잔떨림, 눈꺼풀 떨림증. 과연 마그네슘이 부족한가? 그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그네슘 부족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생활습관 요인이다. 특히 뭐 커피, 카페인의 섭취, 피로, 수면 부족, 흡연, 과로 등 여러 가지 생활 습관에 의한 요인이기 때문에 대개는 또 시간이 몇 개월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해독 주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부 의사들이 쇼닥터라고 하죠. TV에 나와서 우리 몸에 병이 생기는 이유는 독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뭐 과일 2종류, 그 다음에 채소 4종류를 합쳐서 삶고 갈아서 이걸 주스로 해서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과일이나 채소에 들어있는 이 영양 성분이 흡수가 잘 돼서 오히려 독을 없애는 데 도움이 돼서 결국에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론을 이야기하는데 전혀 이론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주스의 형태로, 과일 같은 경우에 과일을 통째로 그냥 과일의 씹어 먹으면 당뇨 위험성이 줄어드는 반면에 오히려 이 과일을 주스의 형태로 너무 자주 마시게 되면
오히려 당뇨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그러한 대규모 연구 결과도 제가 소개해 드렸죠. 그래서 저는 외래에서 환자 볼 때도 뭐 간 수치라든가 혹은 콜레스테롤 일부 그전엔 괜찮았다가 갑자기 이 수치들이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항상 이걸 물어봐요. 즙이나 액, 즉 주스나 즙, 액, 양파즙 이런 거 먹느냐 여쭤보죠. 녹즙 이런 거. 그러면 되게 그렇게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런 것들을 끊고 한 1, 2주 있다 피검사, 다시 간 기능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또 바로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기본적으로 주스나 즙, 액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건 절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또 그렇게 여쭤보시죠. 건강을 위해서 특별한 음식은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다양하게 먹는 노력과 그다음에 고기, 붉은색 고기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만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면 돼요. 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 성분들은 일주일에 한 500g이니까 3인분 이내로 먹으면 좋습니다. 그 이상으로 먹는 건 오히려 대장암 위험성이 높아지니까 그런 원칙 말고 나머지는 골고루 다양하게 먹는다. 그러면요, 특별히 뭐 건강기능식품 효과도 없지만 그런 거 뭐 내 돈과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골고루 먹고 적게 먹는 습관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는 거 이걸로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두 가지 얘기했고요. 해독 주스까지 했죠. 오늘은 두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죽을 수 있다. 지금 이제 여름이 되고 기온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에어컨도 틀 수 있겠지만 선풍기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풍기를 틀면 죽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뭐 이맘때쯤이면 항상 나오는 얘기죠. 자, 이거 보시죠. 이거는 1972년도 동아일보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통풍 안 되는 좁은 방에서 선풍기 틀고 자다 절명 이렇게 돼 있네요. 환자분 한 분이 아침에 오전 5시 25분경에 서울 영등포구 어디에서 좁은 방에서 어떤 누가 자고 있다가 31살로 돼 있네요. 31살 남자분인 것 같습니다. 선풍기 틀어놓고 자다가 숨져 있는 것을 보고 신고를 했다. 그리고 뭐 전문의들의 이 뭐 소견도 여기에 써서 뭐 통풍이 안 되는 그런 방에 좁은 공간에서 선풍기를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밤새 쐬면 체온이 떨어져 혈액순환 장애를 가져오고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전문의들의 의견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1970년대에도 벌써 있었죠. 그래서 매년 여름만 되면 선풍기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선풍기를 틀고 밀폐된 공간에서 자면 안 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의 일부 주장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밀폐된 방에서 밤새 선풍기를 켜놓고 잠들면 사망하는 이유에 대한 일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저체온증입니다. 제일 많이 제기가 되는 이론이죠. 가설이죠. 선풍기의 찬 바람 때문에 정상 체온이 37도 내외인데 이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35도 이하의 상태인 저체온증이 발생하고 또 더 떨어져서 28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심혈관계를 포함한 모든 장기의 정상적인 기능이 떨어져 사망에 이른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또 호흡곤란 이야기도 있어요. 밀폐된 공간에서는 문을 꽉 창문도 닫아놓고 문도 닫아놓고 선풍기를 틀게 되면 고온의 공기하에서 호흡곤란을 일으켜서 결국엔 산소가 낮아서 사망에 이른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선풍기 틀어놓고 사망하는 이 팬데스, 영어로는 팬데스죠. 팬이 선풍기니까 팬데스가 사실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설입니다. 심지어 그 팬데스라는 게 위키피디아에 들어가 보시면 팬데스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도 선풍기 사망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국 문화에서 잘 알려진 미신으로 창문이 닫혀 있거나 창문이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선풍기를 트는 것은 치명적이라는 믿음을 말하는데 확실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한국에서는 선풍기 사망설이 이어지고 있다. 뭐 위키피디아에 올라와 있을 정도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흔하게 잘 알려져 있는 믿음이죠. 심지어 어떤 그 블로그에서는 슬레이트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Is your electric fan trying to kill you? 그러니까 선풍기가 너를 정말 죽일 것인가? 죽이려고 하는가? 뭐 이런 제목으로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면요.
이런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인 3명과 그다음에 한국인 1명이 룸메이트가 같이 이렇게 한 방에서 살고 있나 봐요. 근데 이 밀폐된 방에 6대 선풍기를 틀어놓고 이제 자려고 그랬어요, 미국인들이. 그랬더니 한국인은 야, 너 죽고 싶냐? 그러면서 애원하면서 본인은 나는 죽기 싫다 그래서 그 방에서 안 자고 복도에서 잤는데 다음날 3명의 미국인들은 그 방에서 선풍기 틀어놓고 자는데 모두 멀쩡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한국인은 내가 방 나가자마자 창문 열어놓은 거 아니냐 하면서 자신을 놀렸다고 이런 주장하는 하나의 일화도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선풍기와 관련한 논문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면 2012년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선풍기가 폭염으로 인한 건강에 악영향을 줄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물어보죠. 이거는 조금 포인트가 반대죠. 그러니까 Electric fans for reducing adverse health impacts in heat waves. 그러니까 오히려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폭염이 있을 때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돼갖고 사망률을 줄여주냐? 네, 관련성은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은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선풍기 사망설은 언제부터 기원하냐?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까 그 1972년 동아일보 50년 전뿐만 아니라 1927년도 7월달 중해일보와 그다음에 1932년도 7월 동아일보에도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내용은요 똑같습니다. 선풍기 때문에 죽었다. 잘 때 주의하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최근에 1972년도에 나온 그 뉴스랑. 그다음에 이건 뭐죠? 신기하다는 전기 부채의 해로움. 잘못되면 생명이 위험하다. 삼복도에 도움을 견디고 선풍기 바람을 쐬면 오히려 공기가 희박하게 되고 이것도 막 호흡곤란에 관련한 그런 얘기도 있네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음모론이 있는데 1970년대 에너지 위기 당시 한국 정부가 가정 내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선풍기 사용을 줄여라. 그리고 전기를 아껴라. 그런 차원에서 이런 미신을 만들었다는 음모론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체온증, 고체온증 관련은 어떠냐? 일단은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는요, 32도 이상의 환기가 안 되는 폐쇄된 공간에서 선풍기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제가 환기가 안 되는 너무 고온의 그런 공간에서는 오히려 열 피로를 유발하였다. 열 피로가 이제 피로 이그저션인가요? 그러니까 일종의 일사병 같은 게 생길 수 있다. 체온이 높아지면서 그런 얘기는 있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저체온증에 대한 의견인데요. 밤에 지속적으로 선풍기 바람을 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체온이 낮아지는데 28도까지도 낮아지면 사망할 수 있다는데, 근데 과연 우리가 완전히 꽉 막힌 게 아니고 방에서 문도 있고 창문도 있는데 물론 닫았다 손 치더라도 완벽하게 밀폐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체온이 28도까지 내려갈 수 있냐?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이건 실험적으로 이런 게 현실적으로는 체온 자체가 35도 이하까지 떨어진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질식에 대한 얘기가 있죠. 산소가 부족하고 이산화탄소가 증가할 정도가 되려면요, 이 공간이 정말 꽉꽉 밀폐가 돼야 됩니다. 창문뿐만 아니라 이 문 사이의 틈 공간 이런 것까지도 없어야 되겠죠. 근데 그럴 만한 그렇게 꽉 막혀 있는 일반적인 가정집의 공간은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선풍기 사망설은 그냥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있었던 가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할 의학적 기전이나 근거도 부족하고요. 그러면 왜 선풍기를 틀고 그런 사망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보고되느냐? 이것도 일종의 이를테면 작년에 독감 예방접종 맞고 사망 신고가 많았던 거나 혹은 최근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사망 사례가 보고되는 것, 그것과 비슷한 논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7월 달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더워지니까 선풍기를 틀고 일부 사람은 기저질환이 있는 상황에서 특히 심장병,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
이런 질환이 있는데 우연하게도 선풍기를 틀었던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풍기가 일종의 코로나19 백신이면 뭐 사망한 경우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람 이거랑 이제 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까지 선풍기를 틀고 밤새 틀었다고 해서 이 선풍기로 인한 돌연사 이것에 대한 거는 근거가 부족하다. 그렇다고 해서 밤새 선풍기를 계속 틀어놓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예, 안나 제이제님, 예전에 에어컨 틀어놓은 채 차 안에서 잠들어선 사람은 죽었다고 기사 났다. 이 부분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차 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밀폐가 될 가능성도 좀 존재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아주 폭염이 있을 때, 막,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미국 애리조나 그쪽 지나갈 때 보니까 40도 이상도 올라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요즘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고온 때문에 폭소로 지금 고생하고 있죠. 폭염 때문에. 그렇게 온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창문까지 완전히 밀폐된 그 좁은 차 안에서는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체온증으로 해서 심각한 문제로 사망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자, 많이 들어오셨는데 대구랭커님, 안나제이제님, 에릭서님, 딸기80님 모두 다 반갑고요. 에릭서님, 코로나 때문에 다른 바이러스를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히려 코로나가 유행한 이후로 잘 아시는 대로 특히 12월 말이나 그다음에 이제 한 3, 4월 한절기 때 독감 자체가 거의 자취를 감췄죠, 사실은. 일부 외래에서도 보면 정말 독감이 굉장히 거의 없어졌어요. 심지어 감기 환자도 상당히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아마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다들 최근 1년 반 동안 감기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당연히 마스크를 일상적으로 착용을 하고, 그다음에 손 잘 씻고, 위생, 감염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개인적으로도 위생 수칙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게 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하고요. 에릭서님, 흰머리 늦추는 방법은 없나요? 그건 특별히 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레드 와인은 몸에 좋은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이 레드 와인 관련해서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프렌치라는 거는 프랑스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프랑스 사람들의 역설, 패러독스죠. 무슨 얘기냐면 프랑스 사람들은 사실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어요. 다른 유럽 사람들과 또 비교해도. 그러니까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데 포화지방이란 건 이제 주로 동물성 지방. 그런데 그 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는 기름진 음식,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이 높은 거로 알려져 있는데 프랑스인들은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는데도 관상동맥 질환, 즉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 발생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다는 거예요. 이 관계에 대해서 이 역설이죠. 그러니까 포화지방을 많이 먹는데도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률이 낮다. 근데 이 전제는 포화지방 음식을 많이 먹으면 관상동맥 질환이 많이 생긴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1986년도에 명명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면 보시면 요 X축은 포화지방 그리고 콜레스테롤 음식 얼마나 많이 먹냐. 하루에 열량 1000kcal당 콜레스테롤 세츄레이티드 팻, 즉 콜레스테롤 포화지방 그 지수가 올라갈수록, 즉 하루에 먹는 음식 중에 기름진 음식을 포화지방을 많이 먹는 나라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인구 10만 명당 남성에서 사망률, 특히 코로너리 하트 디지즈, 그러니까 관상동맥 심장질환, 관상동맥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이렇게 비례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오른쪽으로 X축을 보시면 전체 하루 먹는 1000칼로리 음식당
포화 지방의 양이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관상동맥 질환의 빈도는 상당히 낮은 나라로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이유를 뭘로 해서 찾았냐? 바로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Vine and Wine. 그러니까 국제 포도나무 와인 협회 조직이죠. 그러니까 딱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와인을 굉장히 그 선전하고 홍보하는 그런 기구로 딱 봐지죠.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얘기는 뭐냐? 프랑스 사람들은 기름진 음식 많이 먹지만 반면에 레드 와인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마시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줄어든다. 즉 술 중에서도 포도주를 많이 먹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적다. 이런 주장이죠. 실제 91년도에 미국 CBS 프로그램 60 Minutes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프렌치 패러독스가 소개된 이후에 미국 내에서 레드와인 소비가 증가했다라는 또 이것도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 불확실한 보고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1999년도에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 영국 의학협회지 여기에 저자들이 이 프렌치 패러독스는 하나의 착각이다라는 것을 그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이랑도 이제 비교했을 때 관상동맥 질환 사망률은 오히려 프랑스에서 보고가 덜 됐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현재 보고되고 있는 것보다는 관상동맥 질환으로 한 사망한 사람이 더 많은데 이게 낮게 나왔기 때문에 관상동맥 질환이 낮은 걸로 착각하는 거다. 두 번째는 타임 레그 하이퍼테시스라고 해서 시간 지연 가설. 무슨 얘기냐면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지금 현재 먹는다고 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심혈관 질환이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려면 몇 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동물성 지방 섭취와 관상동맥 질환 사망률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영국 같은 경우는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이 동물성 지방 섭취라든가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았지만 프랑스의 경우는 영국에 비해서 뒤늦게 이 동물성 지방 섭취나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졌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와인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술이든지 적정 음주, 즉 소량의 음주를 하는 경우에는 관상동맥 질환 사망률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레드와인, 포도주가 다른 술에 비해 건강이 더 좋은지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뭐 마찬가지로 뭐 막걸리 먹으면 더 건강 좋다 그러는데 그것도 아직 뭐 확실히 뭐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논문을 한번 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논문 찾을 때 영어만 좀 단어만 잘 조합해서 구글에서 하셔도 되고요. 의사들이 많이 가는 논문 사이트는 펀메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셔도 좋고요. 근데 항상 할 때 이렇게 wine and 제가 이제 심혈관 질환은 우리가 보통 약자가 CVD거든요. Cardiovascular Disease의 약자예요. 뭐 CVD라는 용어를 몰라도 요거를 이제 심혈관 질환이니까 Cardiovascular Disease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뒤에 메타 분석을 붙이면 좋아요. 제가 하는 분야가 메타 분석인데 이거는 논문 한두 편이 아니고 그걸 종합한 연구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한두 편의 연구보다는 이걸 보는 게 더 낫겠죠. 2017년도에 논문이 있어요. 이 2017년도 논문은 종설, 문헌고찰이라고 해서 이 저자가 본인이 직접 연구를 수행한 게 아니라 이 주제를 갖고 기존하는 연구 결과를 다 검색을 해서 하나의 종합적인 논문을 쓴 겁니다. 고찰, 체계적 문헌 고찰인데 여기 내용 쫙 많이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그럼 왜 와인이 건강에 좋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레드와인, 즉 포도주에 적포도주 특히 레드와인, 적포도주에 생물학적 활성 물질들이 있다는 것이죠. 건강에 좋은. 대표적으로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제, 플라보노이드, 콜세틴, 레스베라트롤. 유명한 거죠. 레스베라트롤이 이제 포도에 들어있는 유명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도주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을 우리가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항산화 물질 자체가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동맥벽에 축적이 되면서 동맥경화가 되는 것을 막아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가설이 되죠. 그러면 과연 레드 와인이 진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낮추느냐? 결론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Light to moderate intake. 그러니까 적은 소량, 그러니까 가벼운 음주 혹은 적정 음주를 하는 것은 어떠냐? 결론적으로 어떤 술이든지 알코올 컨섬션, 어떤 알코올이든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약간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정 음주를 하게 되면. 기존에 나온 연구 결과를 다 종합해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더 중요한 건 어떤 하나가 종류, 즉 비어나 와인, 리커 이 세 종류가 있을 때 이 셋 중에 어느 하나가 더 좋으냐? 그것에 대한 근거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좋으냐? 사실 결론적으로는 어떤 종류의 술이 더 좋은 게 아니고 아마도 알코올 자체가 그 심혈관 질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논문들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이건 조금 오래된 거긴 하네요. 2002년에 나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2019년에 나온 거 레드 와인 컨섬션 있네요. 적포도주 소비와 심혈관 질환에 대한 건강, 이렇게 돼 있죠. 요것도 이제 리뷰 논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리뷰 논문. 근데 이제 여기서도 결론적으로는 뭐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 레드 와인의 어떤 특정 성분이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가설은 있지만 그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준비한 거는 두 가지 내용. 자, 뭐였죠? 하나는 선풍기 사망사, 선풍기 사망설은 근거가 부족하다. 두 번째는 적포도주는 과연 건강에 도움이 되느냐? 적포도주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알코올이라도 소량의 음주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자, 이제 또 여기서 또 하나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암센터 스님 원장님 되시면서 인터뷰를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우리가 암의 원인에 대해서 담배가 암을 일으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술도 발암물질이 있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국립암센터 우리 송광 원장께서 인터뷰를 요즘 계속 자주 하고 있습니다. 술은 1군 발암물질이다. 하루 2잔도 위험하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뭐 여러 가지 암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고, 암 예방 수칙을 한번 볼까요? 국민 암 예방 수칙.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또 과연 소량의 음주도 암에 위험한가, 암 예방에 암을 일으키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죠, 작년에. 요거 다시 한번 주제를 갖고 제가 좀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요게 국민 암 예방 수칙, 국립암센터. 여기 보면 요 네 번째, 암 예방 수칙, 우리가 암을 예방하려면 10가지 수칙을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에서 제정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담배를 피우지 말라. 왜냐면 담배가 암의 중요한 원인이니까. 그다음에 채소와 과일 충분히 먹어라. 아까 이건 잘 아는 거죠. 그다음에 음식은 짜지 않게 먹어야 한다. 짜게 먹거나 탄 음식 먹으면 위암의 위험성이 높아지죠. 그다음에 이 네 번째이죠. 네 번째. 암 예방을 위해서는 뭐여라?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2015년인가 그때 새로 개정이 된 겁니다. 2016년 정도에. 원래 이전에는 2015년, 16년 이전에는 암 예방을 위해, 그러니까 음주는
남자는 2잔 하루에, 그다음에 여자는 1잔까지만 마셔라라고 돼 있었다가 바로 최근에 그 개정이 된 것은 조금 더 강하게 한두 잔의 음주도 해롭다. 암의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수칙 바뀌게 된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요 암예방 수칙이 사실 바꾸게 된 것도 유럽 암예방 수칙이 2015년에 바뀌면서 우리나라도 바꾼 건데요. 유럽 암예방 수칙이 개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근거들이 좀 많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 제기를 공식적으로 유럽 암예방 수칙을 발표한 학술지에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레터를 보냈죠. 그래서 그게 채택이 돼서 거기서 일부 수정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암예방 수칙에 있어서는 암예방을 목적으로는 한두 잔의 음주도 피해야 된다는 것은 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약간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말 나온 김에 다음 주에 소량의 음주도 과연 암 예방을 목적으로는 피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질문들이 많이 올라 있는데 질문들 중에서 제가 답변이 가능한 것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릭서님, 왜 군대에선 감기가 안 걸리는 거죠? 그런가요? 제가 군의관으로 있었던 게 1999년부터 2002년 4월까지 제가 3년, 한 3년, 3개월 동안 군의관 제가 다녀왔거든요. 그때 99년부터 2년 동안 국군 원주병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제가 가정의학 과장 신공까지 하면서 가정의학 환자 그 사병들 일반적인 질병을 봤는데 감기도 봤었죠. 감기 안 걸리진 않죠. 그리고 실제 3년차 때는 일반 부대 그 군의관을 했었는데 그때도 보면 감기 걸려서 오는 우리 사병들이 있습니다. 군대 와도 감기는 걸릴 수 있습니다. 안나 제이제이님, 이번 주에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예정입니다. 1차 때는 몸살 감기로 몸살로 고생했는데 2차는 대체로 괜찮은 편인가요? 예, 2차는 좀 일반적으로 나아진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조인경님, 평상시 본인은 느끼지 못하는데 위내시경만 하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해서 약을 3년 정도 복용하고 있어요. 매년 위내시경 하는데 똑같아요. 이거요. 일단 저 같으면 그 상태마다 물론 달라요. 역류성 식도염이 보통 1, 2, 3, 4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1단계는 약간의 그 식도 점막의 손상에 대해서 찢어진 거고 그 크기랑 범위에 따라서 2단계, 3단계, 4단계로 되는데요. 보통 1단계 정도는 일반적으로 약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2단계 정도가 되면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약을 쓰고 증상이 없는 경우는 뭐 또 굳이 안 쓰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3단계, 4단계로 아주 심한 경우는 약을 최소한 한두 달 이상 이렇게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조인경 님이 그 단계가 어떤 건지 그레이드가 어떤 건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역류성 식도염은요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약을 먹으면 금방 좋아지지만은 또다시 재발합니다 결국에.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몇 년 동안 계속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쓰는 약이 오메프라졸이라는 그런 약들을 많이 쓰는데 이 약은 너무 오랫동안 또 쓰면 골다공증, 골절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때 그런 메타분석을 쓴 적이 있고요. 그런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인경님, 일단요,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은 생활습관이 중요합니다. 뭐 당연히 흡연, 음주, 비만, 과식, 불규칙한 식사, 그다음에 스트레스, 운동 부족 이런 것들 생활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커피를 먹거나 뭐 민간요법, 뭐 주스, 즙액 이런 거 너무 많이 먹거나 이런 것도 자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그런데 운동 규칙적으로 하시고 먹는 양을 줄이고 골고루 드시고 담배술 멀리하고 간식도 가능하면 끊거나 줄이고 소식을 하게 되면 되게 또 좋아질 수가 있어요. 몇 개월 지나면.
그러면 평생 약 안 먹고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경님은 저처럼 가정의학과 진료를 꼭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 내과 가는 경우는 또 약만 딱 주고 그런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좀 찾아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딸기80님, 젊은 층은 얀센 주사 접종에 얀센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부작용 없네요. 어떤 그 백신이든지 부작용 없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승인된 그런 백신들은요 비교적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가님, 중성지방 줄이는 괜찮은 뭐 중성지방은 확실히 음식과 관련성이 많습니다. 중성지방 얘기하니까 생각나서 미리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아까 그 심혈관 질환 위험성 높이는데 즉 관상동맥 질환 기존에는 포화지방, 기름진 음식 이게 원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요 이른바 기름진 음식 일반적인 기름이나 기름진 음식은 높이진 않는 거로 나와요. 그 기름 중에서도 지방 중에서도 포화지방도 별로 높이지 않고 대부분의 그 지방산이나 지방, 포화지방이나 불포화지방은 당연히 안 높이고요. 높이는 게 어떤 게 높이냐면 트랜스지방. 트랜스지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름을 여러 번 사용을 한다거나 혹은 마가린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인스턴트 식품들 있죠. 그런 거 인스턴트 식품들이 트랜스지방 함량이 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확실히 심혈관 질환 위험성을 높이는 건 맞는데 그 나머지 기름들은 별로 관련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도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확실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콜레스테롤 자체가 문제는 되지 않는 거로 밝혀졌기 때문에 음식 수칙에서도 콜레스테롤 뭐 먹으면 안 된다든가 그런 게 요즘은 많이 사라졌죠.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은 사실 음식 요인에 의해서 고지혈증, 이상질환, 콜레스테롤 수치 높은 거는 음식에 기여하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음식과 관련한 거는 술이랑 제가 얘기하는 커피 이외에는 사실 흡연이나 비만, 음주, 운동 부족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습관에 의해서 간에서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콜레스테롤이 많아져서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거지 우리가 외부로부터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을 먹는 거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약 15% 정도밖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대부분 80, 85%는 우리 간 자체에서 생산하는 것이 문제라서 오히려 우리 간에서 생산하는 콜레스테롤 양을 줄이기 위해서 담배 끊고 술 줄이고 표준체중 유지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커피 줄이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과는 달리 음식과 좀 관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 그리고 진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중성지방은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름진 음식은 좀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콜레스테롤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작가님, 허리 통증이 줄어들지 않아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 민간요법으로 침을 놨는데 엑스레이 찍으면 침이 30개가 허리에 보이는데 이게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침을 넣어놨다고요? 이거는 민간요법 전혀 근거 없는 거니까요. 이거는 정형외과 가셔서 상담을 한번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근거 없는 겁니다. 짱돈도님, 공복혈당 114, 살 빼고 운동하라고 하는데 114면 일단은 공복혈당 126 이상이 2번 이상 연속으로 나오면 일단 당뇨가 진단이 됩니다. 공복혈당 100 미만은 정상이고요. 그럼 114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공복 혈당 장애라고 해서 아직은 당뇨는 아닙니다. 이 경우에 약을 쓰는 의사는 없습니다. 약을 쓸 필요도 없고요. 그럼 이거는 왜 이게 높아졌냐? 원인이 당연히 있죠.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동 부족, 비만, 그 다음에 흡연, 음주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에요. 그래서 실제 제 환자들도 이렇게 공복혈당, 당뇨 직전이거나 그다음에 당뇨 126 이상이더라도 처음 진단받으면 저 같은 경우는 약 바로 쓰지 않습니다. 최소한 한 3개월 이상은 생활습관 개선을 환자분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담배 끊게 해드리고 담배 혼자 못 끊으면 담배 끊는 약을 처방해드리고요. 술 줄이라거나 끊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시게 하고, 빨리 걷거나 뛰는 운동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일주일에 5번 정도 하는 거. 그러면 충분히 114는 100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살 빼고 운동하라고 하는데 그거 아주 잘하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운동보다 더 중요한 거는 먹는 양을 줄이는 거, 소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만 신드롬 페이션트님, 20대 군대 전역 후 대장암 사기 진단받은 유튜브는 돌아가셨던데요. 치질약만 처방했다는데 피가 가서 계속 새는 걸 대장암은 치질로 오인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치질이 피가 항문 출혈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의사들은요, 항문 출혈이 지속되면 당연히 치질로만 진단하지 않고 당연히 직장경이나 혹은 대장 내시경을 저희가 권장을 하죠. 정말 안타깝군요. 그 다음에 단골님, 엄지발가락 발톱 중앙을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인데 왜 그런가요? 오른쪽 왼쪽. 엄지발가락 발톱 중앙. 글쎄요, 이게 어떤 원인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 위간상 특별한 게 없다면 감염성 질환이나 이런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만약에 진짜 다른 거 없고 그런 통증이 있다 그러면 말초신경의 장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정형외과 아니면 신경 클리닉, 신경과 진료를 한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정희님, 1차 아스트라제네카 아재 백신 맞았는데 2차 화이자 맞으라고 문자 왔는데 괜찮을까요? 이게 아직까지 명확하게 그 효능이나 안전성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승인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최근 나온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거로 돼 있어요.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 2차는 화이자를 맞거나 그 반대로 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서로 다른 백신을 했을 때 그 항체가가 몇 배 이상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부작용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문자 왔으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 저는 당연히 맞겠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는 그런 보고는 없으니까요. PCM 팡님, 남선 유방 여유증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뭐 제 전문은 아닌데, 요거는 유방외과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대님, 고혈압 약처럼 고지혈증 약도 좋아지면 먹다가 끊어도 재발하나요? 기본적으로 고혈압 약, 그 다음에 이상지질혈증 약, 당뇨약은요, 약을 먹을 때는 떨어지지만 약 안 먹으면 올라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안 올라가기는 하는 방법이 있는 게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생활습관 개선을 잘하면 약을 먹었던 사람이었을지라도 약을 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대개의 경우 제가 여쭤보면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 약, 당뇨약 복용하시는 분들의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진단 받자마자 한 달 이내에 생활습관 개선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오면, 다른 병원 진료 받다가 저한테 오면 일단 먼저 약을 끊는 건 아니고요, 생활습관 개선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봐서 어느 정도 이걸 줄여주시면 이 수치가 좀 떨어지는 추세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약을 한번 끊어보라고 하죠. 그리고 약 끊어보고 한 두세 달 정도 생활습관 개선으로 비약물요법으로 해서 잘 유지가 되는 경우는 끊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약을 먹기보다는 생활습관 개선으로 관리하는 게 가장 좋죠. 그렇다고 해서 약을 절대 먹지 말아야 돼, 그건 아니에요. 생활습관 개선을 열심히 시행을 했는데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몇십 %는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드발리님, 20, 30대 젊은 고혈압 환자가 실제로 많나요? 아주 많은 건 아니죠, 20, 30대의 경우는. 그런데 이렇게 그 20, 30대, 특히 비만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20, 30대라도 고혈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평생 5, 60년 이상 약을 먹는 것보다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비약물요법으로 치료하는 게 제일 좋죠. 참고로 고혈압 같은 경우는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거는 1차적인 다른 질병이 있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고혈압이 생기는 건데, 근데 그걸 고혈압을 유발하는 원인은 또 대개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생활습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흡연, 음주, 비만, 운동 부족 등등이죠. 그래서 이걸 잘 관리를 하시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바다님, 운동도 심하게 하면 몸에 좋지 않죠. 컨디션 무시하고 운동하니까 너무 피곤하시네. 그렇죠. 뭐든지 간에 의학에서 참 많은 의학 연구들이 나오고 과학을 통해서 밝혀지는 그 새로운 의학 지식이 많은데 결국에는 그런 내용들 보면요. 중간 너무 무리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가 건강에 좋다고 너무 많이 먹지도 말 것이며 뭐가 안 좋다고 해서 뭐 아예 안 먹고 이렇게 하지 말고 골고루 다양하게 중간 정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당연히 무리하게 하면 안 되겠죠. 카씨님, 네, 어머니께서 50대 후반 여성인데 무릎부터 아래 발등까지 한쪽만 퉁퉁 붓는다. 네, 하지정맥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쪽에 혈관이 또 막혀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정맥이. 정맥류 말고도.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하지정맥류 같은 물론 외과에서 보긴 하는데 또 혈관의 문제 같으면 뭐 심혈관 질환 전문적으로 하는 심장내과도 볼 수도 있고요. 일단 외과를 먼저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PCM 팡님, 간암으로 절제술을 하고 고가의 이문세를 하는데 효과가 있겠죠? 요거는 제가 뭐 확실히 잘 모르는 내용에서 요거는 좀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3분, 4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아까 보니까 지승호 작가님도 들어오셨던가요? 지승호 작가님이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네. 지승호 작가님 어떻게 건강이 괜찮으신가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올려주세요. 자, 에릭서님, 73세 여성이 매일 청국장 가루 드십니다. 예, 절대 못 먹게 합니다, 저는. 가끔 뭐 가루를 뭐 음식으로 맛으로 먹는 건 뭐 모르겠습니다만 청국장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가끔 먹으면 모르겠지만 매일 먹는다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 없으니까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그거예요. 일단은 민간요법 절대 하지 마라. 비과학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한방, 저것도 비과학적인 거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뭐 보약부터 시작해서 무슨 한약재 다 근거 없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뭐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런 것들은 과일과 채소로 충분하게 우리가 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릭슨님, 매일 생으로 드시고 변이 잘 나온다고 매일 드시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고 활동을 늘리면서 장 운동을 좋아지게 하고 채소를 골고루 다양하게 먹고 그걸 통해서 장 운동 좋아지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거 하나만 연구 결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뭐죠? fat intake and CVD and 메타analysis. 아까 그 지방 섭취와 심혈관 질환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 자, 이거 2019년도니까 2년 전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논문이죠. 이게 이제 보면 제목을 보시면 식이성 음식으로 먹는 토탈 팻 총 지방량 그리고 지방산 섭취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에 대해서 코호트 연구 공통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 이걸 종합한 용량 반응 메타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양에 따라서 이 위험성이 높아지냐 기존에 나온 연구 결과를 종합한 거죠. 여기 결론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어트리 트랜스 패티 애시드. 자, 이게 뭐냐면 트랜스 지방산이에요. 트랜스 지방산 많이 먹으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1.14배 높아진다. 통계적 유의성이 있네요. 90% 신뢰 구간이 1.08에서 2.2니까. 즉 1.14면 14% 약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however, no association was observed between total fat, monosaturated fatty acids, saturated fatty acid. 이게 뭐냐면요. 전체 지방이나 아니면 포화지방이나 혹은 불포화지방. 포화지방은 주로 동물성 음식에 좀 더 많고 불포화지방은
보통 식물성 기름 많이 있죠. 식용유 이런 데 많이 들어있죠. 이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다. 노고스시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결론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지방은 심혈관 질환 위험성을 높이지 않는다. 다만 트랜스 지방의 섭취는 높일 수 있으니까 주의해라. 이게 최신의 연구 최신 지견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도 심혈관 질환 위험성 큰 차이 없다. 이렇게까지 나왔던 것처럼 이 지방에 대한 것도 이전에 알고 있던 지식과 다르게 변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도 우리 국민들에게 환자들에게 올바른 최신의 의학 상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수시로 이런 연구 결과들을 계속해서 검색을 하고 읽고 환자들에게도 적용하는 근거 중심 진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승호 작가님 들어오셨었군요. 아무튼 조금 더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조만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승호 130명까지 듣는 거 보니 명박사는 선풍기적 인기를 누리고 있네요. 오늘 뭐 선풍기를 주제로 해서 그런지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그 적정 음주, 가벼운 음주 과연 암의 위험성을 높이는가, 그것과 함께 심혈관 질환 위험성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